미스터 입술이의 추 시작 멘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맨날 똑같다고 지겹다고 어떤 학생이 이야기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그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실증적 연구, 해석적 연구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수능에서 한 두세 문제 나올 겁니다. 안 나올 리가 없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열심히 신경을 써서 공부해야 될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자, 실증적 연구하고 해석적 연구가 뭐냐?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개념부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증적 연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적 연구라고도 하고, 이 해석적 연구는 다른 말로 질적 연구라고도 합니다. 두 개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용어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증적 연구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연현상하고 사회현상이 같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게 있었잖아. 이 자연현상에 대한 사실만을 연구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과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과생이들이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이제 개입이 되어서 이제 사회를 이루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회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현상은 인간이 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되죠. 그런데 인간의 의지는 개입시키지 말고 인간이 이제 행위를 하게 된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자라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하고 사회현상도를 똑같이 바라보는 거죠. 사실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증적 연구는 자연현상하고 사회현상은 거의 같다. 분석을 하면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의 연구대로 사회현상도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실증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자연현상하고 사회현상하고 연구하는 게 똑같죠. 한 가지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현상에서 가치를 제외하고 자연현상처럼 사실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현상은 항상 일어나는 거잖아. 사회현상도 항상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작은 예외는 무시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수요의 법칙은 물건값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물건을 삽니까 안 삽니까? 소비를 줄이잖아. 물건값이 싸지면 소비를 늘리고.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물건값이 비싸야만 사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무시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증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계량화, 수량적으로 연구를 한다라는 거야. 수치화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아니, 햄버거를 먹고 롯데리아 햄버거 먹고 뭐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이런 거를 먹고 나서 햄버거의 맛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런데 이 실증적 연구자들은 햄버거 먹고 이 햄버거의 맛은 10점 만점에 8점이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나의 기분은 10점 만점에 7점이야. 오늘 나의 기분은 안 좋으니까 1점이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급식 맛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급식 설문에서 막 하면은 매우 맛있다는 5점, 뭐 그 다음에 덜 맛있다는 4점, 맛없다는 0점 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연구를 한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깊은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피상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실증적 연구는 주로 자료 수집을 실험법과 질문지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실험법과 질문지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뭔가 숫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숫자의 통계 이런 걸 분석하는 거를 중요시하는 거. 이게 바로 실험법 질문지법이니까. 그래서
이 실증적 연구에서는 어떤 것들을 설명한다. 설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실증적 연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설 외워야 돼.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문화 영역에서 있는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하고 연관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해석적 연구는 질적 연구. 그 양적 연구는 뭐냐면 이런 객관적인 수치화된 수량적 이 데이터, 통계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그래서 양적 연구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많은 객관적인 사실, 양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고 해서 양적 연구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해석적 연구는 여러분들 질적 연구라고 하는데 자연현상하고 사회현상은 틀린 거지. 그리고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가치와 생각이 들어간 건데 어떻게 자연현상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니?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해석적 연구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들은 이과쟁이들이 하는 거, 사회현상은 문과쟁이들이 하는 건데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 심리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생각이나 가치가 없잖아. 근데 사회현상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따로따로 한 가지씩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몇 개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석적 연구를 다른 말로 방법론적 이원론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현상 속의 내면적 주관, 가치, 동기, 의도, 감정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고 그리고 직접 끊임없이 관찰을 하는 걸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내면서 인간의 심리,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추측하는 걸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해석적 연구자들은 기술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기술한다. 그래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기행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막 다니면서 음식이 맛있었고 어디가 좋았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그 사회 문화에서는 연구자의 생각 주관을 많이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기술한다,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해석적 연구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기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세요. 해기 이렇게. 자, 그래서 둘 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학생들이 이제 이게 실증적 연구가 왠지 과학인 것 같고 이거는 과학이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둘 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에요. 이해됩니까? 해석적 연구나 실증적 연구나 둘 다 과학이야. 자연을 연구하는 건 자연과학이고 인간을 연구하는 거는 사회과학이야. 여러분들 둘 다 과학입니다. 인간을 연구하나 자연을 연구하나 둘 다 과학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과학적 연구 방법이고 오늘날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헌연구법은 이제 두 연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실증적 연구입니다. 여러분들 절차를 꼭 암기를 해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절차 암기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실증적 연구 이 절차를 알면 여러분들 해석적 연구 절차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해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실증적 연구 첫 번째 절차는 문제 제기죠. 왜?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여러분들 사과가 떨어지면 그냥 맛있게 먹겠죠, 우리는.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과가 왜 떨어질까? 사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네. 무게가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거하고 떨어지는 거는 똑같을까? 이런 의문을 하면서 실험을 했죠. 그치?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고 왜? 쟤네들은 왜 담배를 필까? 담배 피는 학생들은 성적이 안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의문 주제를 선정하는 게 바로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문제제기에서는 이 성찰적 태도가 필요하다. 왜? 왜 저럴까?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 이게 바로 성찰적 태도고 연구의 출발점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설정이 되겠는데, 이 가설 설정은 여러분들 잠정적 결론이야. A면 B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다는,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죠. 확정된 건 아니고 추측하는 거야. 담배 피는 학생들을 보고 담배를 피우면 학업 성적이 떨어질 것이다. 가정 배경이 굉장히 화목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은 잠정적 결론이다. 법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보편적인 인과관계야. 확정된 거죠. 언제나 그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제기는 당연히 가치가 개입되겠죠? 그치? 생각이 들어가니까. 왜? 가설 설정도 A면 뭐뭐 할 것 같다,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설계는 여러분들 가치가 개입이 돼. 가치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할지 설계도를 짜는 거죠. 내 머릿속으로.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지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실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참여 관찰을 할 것이냐, 이거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자 나름대로 정하고 계획을 짜니까 당연히 가치가 개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구 설계 단계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자료 수집에는 이제 여러분들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실험법, 그 다음에 면접법, 그 다음에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모으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유리한 것만 모으는 거야? 아니죠. 나의 생각을 배제하고 이때는 가치 중립을 지켜서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자료 분석을 할 때 통계 기법을 활용하고 도표,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분석할 때는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분석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연구를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은 어떤 단계냐?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가설을 검증하고 이제 자료 분석을 하면 내가 가설을 설정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가설이 맞구나 틀리는구나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설하고 분석이 일치한다. 내가 세운 가설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치하고 일치해. 그러면은 나의 가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채택되고 수용된다는 거죠. 근데 가설하고 이 자료 분석 단계에서 한 게 틀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의 가설은 기각이 된다는 거죠. 자, 나의 가설은 기각이 되고 폐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도출되면 이것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는 일반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설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설 설정을 다시 하고 다시 실험을 해야겠죠. 그치? 틀린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는 주로 연역법을 사용한다. 연역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윤리 시간에 배웠습니까?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어떻다? 죽는다. 그러니까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이 결론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추론을 하는 과정이죠. 실증적 연구가 그렇다라는 거야. 가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먼저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결론을 먼저 내린다. 결론을 내려서 쭉 가는 거야. 쭉 가. 이 결론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이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한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연역법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고 이제 사용을 하는 먼저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거. 이게 바로 연역법인데 실증적 연구에서는 주로 연역법을 사용하고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사례를 하나하나에 주목하는 거죠. 사례를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야. 백로가 하얗다. 첫 번째 백로가 하얗다. 두 번째 백로가 하얗다. 세 번째 백로가 하얗다. 100번째 백로도 하얗다. 1000번째 백로도 하얗다. 10,000번째 백로도 하얗다. 그러므로 백로는 하얗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사례 하나하나를 통해 집중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귀납법인데 이 실증적 연구에서도 이 귀납적인 방법이 사용돼. 자료 분석을 할 때는 하나하나씩 살펴보잖아. 그렇죠? 자료 분석을 할 때는 자료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귀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료 분석에서 여러분들 가설 검증 때까지는 귀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가설 설정을 하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자료를 수집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연역법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절차를 꼭 암기를 해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가설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연구 과정이라든지 연구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을 잘 세우고 신중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 왜? 실증적 연구는 결론부터 내리는 연역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잠정적 결론이 잘못되면 올바른 실험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것이 시험 문제에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좋은 가설의 요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좋은 가설의 요건이 시험 문제에 요새 많이 나오는 추세야.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가설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라면 B일 것이다 라는 두 변수 사이의 잠정적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B라고 하는 거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변수 사이 원인과 결과에 확정된 게 아니라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부부가 혼인 기간이 길수록 예정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원인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y는 3x-1이다. 그러면 원인이 되는 게 x잖아. 그쵸? 결과가 되는 건 y. 그러면은 x가 1일 때 y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2가 되는 거고. x가 2일 때 y는 뭐가 돼? 그렇죠.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도 달라지는 이러한 형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야.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변수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돼. 그래서 비례하든지 반비례하든지 관계가 없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한다라고 하는 건 양의 관계, 반비례한다라는 건 음의 관계 또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방향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가설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가설이다.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가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 검증의 필요성은 뭐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학급에 2학년 2반 학급에 전학생이 2명이 들어오면 책상이 2개가 필요할 거고 의자가 2개가 필요할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당연한 거는 검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은 가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초능력, 귀신 이런 거 형이상학적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형이상학적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거 누구나 그런 거 그런 형이하학적인 걸 해야 되는데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신이 존재한다면 착한 인간이 잘 살 것이다. 이거는 신이라고 하는 건 형이상학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설은 잘못된 거다. 외계인 뭐 이런 거는 잘못된 가설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먹는 뭐 음식의 맛을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근데 표현한다라는 거죠. 아, 이것은 10점 만점에 10점 맛있다. 이것은 1점 맛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상태, 심리, 뭐 어떤 음식의 맛 이런 것들은 수치화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수치화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 줄여서 개조작이라고 합니다. 아, 개조작은 그냥 보통 선생님들이 줄여서 쓰는 말이야. 그래서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의 목적은 이렇게 해야만 수치화된 자료가 획득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하고 친밀하다? 부모하고 친밀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이 있으면 부모하고 친밀한 게 도대체 어떤 건데? 부모하고 친밀한 거는 이번 실험에서는 일주일간의 대화 시간으로 하자. 그러면 수치화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업 성취도는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점수로 하자. 이렇게 딱 정하는 그런 절차. 이것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숫자, 계량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애정이 줄어들 것이다. 혼인기간은 도대체 어떤 거냐? 결혼식 한 날짜부터 지금까지 같이 동거한 시간이냐? 아니면 혼인신고를 한 날짜부터 지금까지 동거한 시간이냐? 확실하게 정하는 거야. 일수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애정은 뭐야? 애정이라는 거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손잡은 횟수, 뽀뽀한 횟수, 포옹한 횟수, 뭐 키스한 횟수, 뭐 이런 걸 통해서 애정의 빈도수를 측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했고,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아까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방법이라든지 대상자, 표본을 어떻게 정하고 누구를 대상을 해서 연구를 할 것인가 미리를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이 연구 설계 단계에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석적 연구 단계인데 해석적 연구 단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증적 연구와는 달리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은 뭐야? 이 사실만 가지고 똑같이 연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적 연구는 이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feel 어떤 뭐 사람을 딱 보고 그런 느낌 어떤 분위기 이런 거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그런 직관적 통찰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 문제 제기를 하고 연구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자료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해석적 연구 단계에서는 가설이 생략이 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귀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결론부터 내리고 들어가는 이런 실증적 연구와는 달리 해석적 연구는 개별 사례, 개별 사례 하나하나씩 본다라는 거죠. 아주 소수를 대상으로. 그래서 심층적인 면접, 관찰 이런 걸 통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귀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야. 개별 사례 하나하나에 집중해 간다. 그래서 아까 실증적 연구에서는 공식적 자료, 통계청에 수치화된 자료, 뭐 이런 계량화된 자료 이런 걸 중시했지만 이 공식적 자료를 중시했지만 해석적 연구에서는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한다는 거죠. 비공식적 자료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개인의 그런 은밀한 비밀스러운 자료, 안내의 일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안내의 일기 이거 2차 세계대전에 쓰여진 건데 굉장히 야하다고 해. 원래 원본은. 아무튼 그런 거. SNS,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톡 상매, 패매, 낙서, 뭐 일기, 뭐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 자료가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행위, 동기 이런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적 연구를 뭐라고 한다고? 다른 말로 질적 연구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해석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점은 뭡니까? 객관성이 결여가 되고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해석적 연구 알아두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006년 4월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다음은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연역법을 추로 결론을 먼저 내리고 가설 검증을 중시하는 연구 방법은 어떤 거야? 그렇죠. 실증적 연구 방법이 되겠죠. 자, 의미를 해석하고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의미 해석, 그 다음에 개별 사례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 뭐라고 했어? 해석적 연구 방법. 여러분들 질적 연구라고 했죠?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그래서 가는 사회 현상을 인간의 가치로부터 분리하고자 한다. 그쵸? 인간의 가치를 떼어내서 있는 사실 팩트로만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계량화 수치화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가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기술보다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들 해석적 연구 방법은 기술이라고 했고 실증적 연구 방법은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이걸 맞게 고친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가보다 나가 사회 현상을 일반화하기에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가가 일반화하고 보편적인 법칙으로 만들어내기가 좋겠죠. 수치화 계량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거야. 법칙을 끌어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인간은 다 틀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일반화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나보다 가. 뭐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다 나가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직관적 통찰, 의미 부여, 해석 이런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보다 나 해석적 연구가 주관적 가치,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 기억과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 수능 기출문제 따끈따끈한 문제죠. 자, 14번 가나가 적용되어야 할 연구 단계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네요. 자, 연구자는 사회현상의 연구 과정에서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의 문제에 직면한다. 연구자는 학문적 객관성을 위해서 가급적 어떻게 해야 된다? 객관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가는 가치 중립이 되고 나는 가치 개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가치 중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자료 수집 단계, 자료 분석 단계,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할 때 가치 중립이 이루어진다고 아까 분명히 했었습니다. 가치 개입은 그 이외의 단계죠. 한번 봅시다.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내가 햄버거를 먹었는데 이 햄버거의 맛이 진짜 맛있으면 10점으로 하자. 맛없으면 빵점으로 하자. 이거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데 이 단계에서 당연히 가치가 들어가죠. 그치? 생각하잖아. 연구자의 생각이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을 측정 단위로 조작적 정의한다. 이거는 가치 중립 단계가 아니죠. 가치가 개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가 되겠죠.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 가설 검증 단계네. 이때는 가치가 개입이 되면 된다 안 된다? 가치 중립이다. 그렇기 때문에 맞죠. 그치? 자, 자료 수집 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선택한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내가 어떤 거를 할 것인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질문지법을 쓰기로 결정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치비 개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잠적적 관계를 설정한다. 담배 피우는 학생을 보고 담배 피네? 담배 피를 많이 피우면 학업 성적이 떨어질 것이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징계 횟수가 많을 것이다.
비행 청소년일 것이다. 뭐 이렇게 내가 결론을 내려보는 거죠. 가설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이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도 가치가 개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아까 올바른 가설의 요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이 문제 학생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문제야. 한 20번도 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설의 충족 여부, 그래서 검증의 필요성, 너무 당연하지 않은 거, 그치? 검증의 가능성, 형이상학적이지 않은 거, 두 변수 간의 관계 설정,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거, 형식적으로 두 변수가 갖추어져 있는 거, 그쵸? 원인,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 한번 보자. 고소득 가구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검증의 필요성은 있는 거네. 그쵸? 그래서 가는 검증의 필요성은 있는 거고. 그쵸? 검증의 가능성은 있죠. 질문지법 질문지 뿌리면 되잖아.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명확합니까? 두 변수 간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두 변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쵸? 소득이 높냐 낮냐, 삶의 만족도가 높냐 낮냐, 두 변수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가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출산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을 것이다. 이것도 질문지 뿌리면 되겠죠? 검증의 가능성 있죠. 그쵸? 검증의 필요성도 있고, 두 변수 간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냐? 출산을 선택으로 하는 생각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어. 두 변수가 갖춰져 있지 않지. 그치? 이것도 갖춰져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다 학력 수준과 학력이 높냐 낮냐,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냐 낮냐, 두 변수가 다 갖춰져 있죠. 두 변수 간의 관계 설정, 이건 잘못된 거예요.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비례하든지 반비례하든지 아니면은 그 관계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건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학력 수준과 결혼에 대한 만족도, 검증의 가능성 있죠. 학력이 높다고 해서 결혼이 뭐 행복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검증의 필요성, 맞죠? 그치? 필요성이 있다. 당연하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자는 이혼에 대해서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여자냐 남자냐, 이혼에 대해서 허용적이냐 허용적이지 않으냐, 두 변수 간의 설정 명확하죠. 그치? 형식적으로 두 변수화가 갖추어져 있다. 더 허용적이다. 비례를 나타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맞는 거고. 검증의 가능성, 질문지 뿌려보면 되겠죠. 검증의 필요성 있죠. 여자냐 여자냐 남자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있다라고 했죠. 너무 당연한 건 아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다? 맞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해석적 연구하고 실증적 연구, 이 부분 꼭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관련 문제 꼭 풀으셔서 철저하게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시고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만 마칠게요. 자, 안녕.